안녕하세요. 김인식 선교사입니다. 남아공 광물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1차 산업인 광업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근간 산업입니다.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하여 백금, 크롬, 망간의 최대 보유국이자 석탄, 금, 다이아몬드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남아공의 1인당 GDP는 2018년을 기준 6,300달러입니다. 수출품으로는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그리고 광물성 연료들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물 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품으로는 금, 백금류, 다이아몬드, 석탄 등 광물 수출의 9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남아공 역사에 나타난 광물혁명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광물혁명을 통해서 해체된 사회생활 구조와 남아공 타운십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아공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크게 5시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주민 시대입니다. 남아프리카에는 백인들이 이주하기 이전 이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코이코이족과 수렵을 채집을 주로 하는 산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투족은 유목 생활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동쪽인 저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인과 만남 시대입니다. 1488년 희망봉 발견을 시작으로 1652년 네덜란드 얀판 리비어크가 이끄는 동인도 회사 가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 후 1688년 위구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1795년과 1806년 영국이 남아공을 점령하면서 유럽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물혁명 시대입니다. 1867년 킴벌리에서의 다이아몬드 발견과 1886년 비터바트스랜드의 금의 발견은 광물혁명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권 싸움으로 시작된 보어전쟁으로 많은 희생과 손실, 그리고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광물혁명은 커다란 사회적 구조 변화와 타운십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 시대입니다. 1948년부터 1994년 흑인 정부 출범까지 인종차별 정책은 하나같이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흑인들의 항쟁을 담은 가슴 아픈 역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1994년 남아공 역사 최초로 흑백연합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온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크게 5시대로 남아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1488년 포르투갈 탐험대가 희망봉의 발견으로 유럽에 알려졌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동인도 회사들을 세운 네덜란드인들이 케이프타운 일대에 식민지를 만들고 많은 수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 이주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원주민이었던 코이산족이었습니다. 유럽인 침입자들에 대한 코이코이족과 산족의 오랫동안 저항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이후 원주민 집단인 코이산족들은 점점점 사라졌고 그들의 후손들은 주로 농장,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 프랑스 혁명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합니다. 이때 네덜란드도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국력이 무너지자 영국은 이때의 기회를 삼고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지역을 1795년 그리고 1806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점령하게 됩니다. 1814년 빈회의 결과 이 케이프 식민지는 영국의 지배령이 됩니다. 영국의 침략에 분노했던 네덜란드 출신 보어인들은 영국의 압제를 벗어나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1839년 나탈리아 공화국, 1852년 트랜스발 공화국,
1854년 오렌지 자유국을 세워가게 됩니다. 영국은 처음에 이 보어인들의 국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오렌지 자유국 북부 지역 그리쿠아랜드 웨스트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인 1886년 트랜스발 공화국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연히 침을 삼키며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이에 영국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정책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남아프리카의 경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아프리카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생활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1867년 그리쿠아랜드 웨스트 지역 콜레스버그 커피 지금의 킴벌리에서 다이아몬드 대규모 매장지가 발견됩니다. 그리쿠아랜드 웨스트는 1871년 영국에 의해 합병이 됩니다. 이곳 킴벌리의 비콜은 인간이 만든 탐욕의 구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홀의 깊이는 215m이고 실제 채굴 지하 광선의 깊이는 무려 1097m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1450만 캐럿이 이곳에서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야망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1870년부터 1880년대 킴벌리는 가장 큰 내륙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흑인 노동자들도 광부들로 동원되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광산의 폐쇄 수용소에서 머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지만 소유권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계속 파다 보면 땅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 누구의 땅에서 발견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식민지는 흑인들의 모든 소유권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소유권 논쟁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광산 자본가들이 경영하는 공동자본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자본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독점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세실 로즈입니다. 세실 로즈는 1870년 그의 나이 17살 때에 남아프리카로 오게 됩니다. 그는 그의 형과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세실 로즈는 깊은 광산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해 증기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서 증기 펌프를 사는데 모아놓은 모든 돈을 몽땅 투자합니다. 개인 채광권자들은 세실 로즈의 증기 펌프가 필사적으로 필요했고 엄청난 펌프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880년 드비어스 광산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는 27살이 되었을 때 킴벌리에서 가장 큰 광산 소유주가 됩니다. 그 당시 드비어스사는 세계 다이아몬드 총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드비어스 브랜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실 로즈는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예리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영국 제국하에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싶었던 몽상가였습니다. 1902년 그의 유언집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국인이 세계 제1의 인종이고 우리 영국인이 지배하는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인류가 행복해지며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정책 가운데 흑인들은 대부분 야만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흑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세실 존 로즈의 최종 목표는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영국 제국을 위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그는 식민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세실 로즈는 역사상 두 국가, 로데지아, 지금의 짐바브웨와 북로데지아, 지금의 잠비아, 그리고 한 연방국가, 로데지아 연방, 즉 말라위,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실 로즈는 1880년부터 1896년까지 케이프 식민지의 수상을 역임했던 영국 제국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요, 정치가요, 금융가요, 그리고 광산왕이었습니다. 특히 드비어스사는 다이아몬드의 불법 반출과 불법 매매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 통제된 폐쇄수용소 클로즈드 컴파운드 형태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노동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했습니다. 폐쇄수용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용 건물에 창문이나 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생시설 등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하루의 식량 배급량은 아주 빈약했고 취약한 시설과 위생으로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폐쇄수용소에서의 생활은 고용주와 계약 만기까지 수용되었기에 집을 방문하거나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위한 폐쇄수용소 주거지 생활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백인과 다른 인종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인종분리 정책의 제도화에 기초가 되고 지금의 타운십 형태의 주거지를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발견은 영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침략적인 정책을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1877년 영국 군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여 트랜스발 공화국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이후 1879년 1월 줄루 왕국까지 침략합니다. 비록 이산들러와에서 영국군이 큰 패배를 맛보았지만 영국군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줄루 왕국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발의 보어인들은 1880년 폴 크루거의 지휘하에 그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제1차 보어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영국군은 붉은색 군복에 흰색 모자를 착용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엄폐한 상태에서 뛰어난 사격수를 보여왔던 보어인들과의 전쟁에서 영국군은 전투력에서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1881년 2월 27일 마주바 언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완전 패함으로써 보어 공화국은 다시 독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지휘관까지 전사하며 처참하게 패배했고 결국 1881년 3월 23일 프레토리아 협정을 맺어 다시 트랜스발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발의 저항은 케이프 식민지에 있는 아프리카너들의 민족주의를 자극시켰습니다.